여기가 어디라고 콜걸처럼 하고 와서 행패야? 차가운 시선 속 오만한 대대장의 모욕적인 언사가 이제 갓 20살을 넘긴 어린 병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 오만방자한 말 한마디가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대의 부조리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3공 수특전여단 흑표본부대. 훈련의 열기로 항상 뜨거웠던 연병장은 오늘만큼은 평화로운 가을 햇살 아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부대 창설 이래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게 열리는 부대 개방 및 가족 초청의 날 행사 덕분이었다. 병사들의 투박한 생활관 앞에 설치된 임시 천막 아래 행사에 초대된 가족들은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었다. 아들의 듬직한 어깨를 연신 두드리는 아버지의 주름진 손, 정성껏 싸온 음식을 풀어놓는 어머니의 분주한 몸짓, 그리고 군복 입은 남자친구의 모습이 신기한 듯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는 앳된 얼굴의 연인들. 그들의 옷차림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수하고 단정했다. 활동하기 편한 면바지에 운동화 혹은 차분한 색상의 재킷.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한 군율이 살아 숨쉬는 곳 중 하나임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듯했다. 충성이라는 경례 구호가 입에 밴 장병들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저 살가운 아들, 듬직한 오빠로 돌아와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평범하고 익숙한 풍경 속으로 전혀 다른 결의 한 사람이 발을 들였다. 윤서영. 그녀가 위병소를 통과해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소란스럽던 장내의 공기가 미세하게 술렁였다. 마치 잘 짜인 군대 행진 대열에 예고 없이 날아든 한 마리 화려한 나비처럼 그녀의 존재는 즉각적인 이질감과 함께 강렬한 시선을 끌어당겼다. 그녀는 하늘하늘한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에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바지 아래로는 아찔한 높이의 스틸레토 힐이 또각거리며 아스팔트 위를 경쾌하게 두드렸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가을 햇살을 받아 윤기 나는 갈색으로 빛났고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언뜻 보이는 얼굴은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앳되고 매끄러웠다. 군부대의 흙먼지와 땀 냄새 대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고 값비싼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어머, 저 사람은 누구야? 옷 입은 것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저렇게 누구 면회 온 거지? 아들 아니면 동생?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대부분의 시선 속에는 순수한 호기심보다 불편함과 미묘한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군인 가족이라는 동질감으로 묶여있던 그들의 공간에 윤서영은 명백한 외부인이자 이방인이었다. 서영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인파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찾았다. 곧 그녀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저만치에서 자신을 발견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뻣뻣하게 굳어있는 조카 최민준 일병의 모습이 보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 짧게 깎은 머리, 아직은 앳된 티가 남아있지만 훈련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 영락없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흑표본부대의 용사라 한들 이모 앞에서는 그저 수줍은 조카일 뿐이었다. 민준아. 서영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들자 곁에 있던 동료들의 놀림 섞인 팔꿈치 쿡쿡질에 등 떠밀린 민준이 종종걸음으로 달려왔다. 이모.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다고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서영의 화려한 옷차림과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시선이 이모의 스틸레토 힐에 잠시 머물렀다. 연병장 흙바닥에 푹 박히기 딱 좋은 신발이었다. 하필 이런 날 이렇게 튀게 입고 오실 게 뭐야. 민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우리 조카 얼굴 보러 왔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면회 온다고 미리 보고까지 해야 하나? 서영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준비된 좌석 쪽으로 그를 이끌었다.
민주는 이모의 팔에 이끌려가면서도 등 뒤로 꽂히는 수십 개의 눈초리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평소 자신을 안 곱게 여기던 선임들의 짓궂은 눈빛과 마주쳤을 때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 이모 제발 좀 평범하게 하고 오시지. 속으로 끙끙 앓는 소리를 삼키면서도 민주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자신을 지금껏 친아들처럼 돌봐준 사람이 바로 이모 윤서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준에게 부모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녀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다. 그저 막연하게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봐온 그녀는 언제나 당당했고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다. 바로 그 강인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너무나도 도드라져 튀어 보인다는 사실을 민주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주변의 수군거림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저 군인 엄마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젊잖아. 애인이겠지? 그런데 군대 면회 오면서 저런 옷을 입고 오는 건 좀 상식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꼭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나 봐.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나? 그들의 목소리는 서영에게도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하지만 서영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서 클래식 음악이라도 감상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핸드백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내 민준에게 건네며 다정하게 물었다. 훈련은 할 만해?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네, 이모. 괜찮아요. 여긴 다들 그렇게 지내는걸요. 민주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늘 조심해야 해. 너 다치면 이모 마음 찢어진다. 그 평범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불편한 시선은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선들 중 가장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바로 행사장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서영과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시선의 주인은 제13공 수특전여단 예하대대의 대대장 박상철 중령이었다. 박 중령은 연병장 단상 옆에 서서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행사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그의 잘 다려진 전투복에서는 칼날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부대 신조를 온몸으로 증명하듯 그의 표정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군대의 격식과 규율을 신앙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군부대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군 행사는 그 신성함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런 그의 눈에 윤서영의 모습은 신성한 재단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잉크처럼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박중령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처음 그녀가 등장했을 때 그는 잠시 부대 홍보를 위해 초청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최민준 일병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생각이 틀렸음을 알았다. 최 일병 평소에도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있고 훈련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가 눈여겨보던 병사였다. 최 일병이 저런 여자와 어울리니 군 생활에 집중을 못하는 거였군.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윤서영은 생각 없고 자기 과시욕에 가득 찬 군대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여자로 순식간에 규정되었다. 그는 군인 가족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군인 가족다운 겸손과 단정함이 그녀에게서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요란한 옷차림, 짙은 화장, 당당하다 못해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태도.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박상철 중령은 결심했다. 저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행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는 부하 장교에게 잠시 지휘를 맡기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군화가 연병장 바닥을 내딛는 소리는 유난히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저 이질적인 나비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윤서영과 최민준에게 다가가자 주변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곧 벌어질 폭풍의 전조를 예감하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대대장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충성. 일병 최민준. 마치 죄인처럼 민준은 최대한 큰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러나 박중령의 시선은 민준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의 차갑고 경멸적인 시선은 여전히 자리에 우아하게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는 윤서영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박상철 중령의 등장은 테이블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민준의 우렁찬 경례를 못 들었다는 듯 오직 윤서영만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부대의 규율을 어긴 불량한 병사를 신문하는 조사관처럼 집요하고 차가웠다. 서영은 그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앉은 채로 상체를 곧게 펴고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짙은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눈이 온전히 드러나자 박중령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칫했다.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앳된 얼굴과는 달리 그녀의 눈은 수많은 세월의 깊이를 담고 있는 듯 맑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웬만한 위압감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박중령은 잠깐의 당혹감을 감추고 더욱 권위적인 목소리를 꾸며냈다. 최일병 옆에 계신 분은 누구지? 그는 일부러 서영을 무시하고 민준에게 질문을 던졌다. 상대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예, 대대장님. 제 이모님이십니다. 이모? 박중령은 코웃음을 치며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매를 훑고 지나갔다. 그 무례한 시선 속에는 이모라는 단어에 대한 불신과 함께 어디서 놀다 온 여자라는 식의 경멸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이모라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행사 안내를 맡고 있는 대대장 박상철 중령입니다. 그는 서영을 향해 고개만 까딱하며 건성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가족분. 그는 이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가족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오늘 복장이 좀 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기는 클럽이나 파티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부대, 그것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흑표본부대입니다. 이런 엄숙한 장소에 걸맞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다시 서영에게로 집중되었다. 이제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편함을 넘어 박중령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비난의 빛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영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대대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를 갖춰 정중하게 옷을 입고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중하게? 박중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족분께서 생각하는 정중함의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것 같군요. 보십시오. 다른 가족분들께서는 모두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과 군인 가족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족분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혼자만 돋보이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다른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행사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의 말은 교묘했다. 서영의 옷차림을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화합을 해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몰아갔다.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영의 화려함에 처음부터 느꼈던 막연한 불편함을 박중령이 대신 속 시원하게 지적해주자 어느새 그와 한편이 되어 있었다. 서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박중령의 얼굴과 그 뒤에서 동조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시 박중령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대대장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행사의 본질을 흐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조카에게 가장 예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가족을 대하는 저만의 예의와 존중의 방식입니다.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반드시 획일화된 복장으로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반박은 논리 정연했고 목소리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천박한 편견을 정중하게 꾸짖는 듯한 느낌마저 들자 박중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일개 민간인, 그것도 젊은 여자에게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말씀 한번 잘하시는군요. 하지만 여긴 군대입니다. 군대는 당신 같은 민간인이 생각하는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의 규율과 격식은 수많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당신 같은 사람이 멋대로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감히 군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선 대가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그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민준에게로 화살을 돌렸다. 최일병 최민준. 자네 평소 훈련에 집중 못하고 어수룩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집안에 이렇게 군을 우습게 아는 어른이 있으니 자네의 군인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을 리가 있겠나? 그것은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조카를 방패 삼아 이모를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였다.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자신의 군 생활이 부정당하는 것보다 자신 때문에 이모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대대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 이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민준이 용기를 내어 항변하려 했지만 서영이 그의 팔을 가만히 잡아 제지했다. 서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카를 건드린 것은 그녀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었다. 박상철 중령님. 서영이 그를 불렀다. 이전의 대대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의도적으로 계급과 이름만을 불렀다. 그 미묘한 변화를 박중령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냉기만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제 개인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조카 최민준 일병의 군인 정신을 당신이 멋대로 모독할 자격은 없습니다. 민준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입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평가하십니까? 자격? 내가 이 아이의 지휘관이야. 부대원의 상태를 평가하고 바로잡는 것이 내 임무고 내 자격이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군 내부의 일에 끼어드는 거지? 당신 정체가 대체 뭐야? 분노에 찬 박중령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영의 몸을 훑었다. 화려한 옷차림, 젊고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군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는 당돌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비뚤어진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졌다. 그는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를 걸고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내뱉었다. 그의 군 경력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마디였다. 옷차림이나 말하는 본세를 보니 어디 강남 술집에서라도 오셨나? 군부대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물 좋은 남자라도 하나 낚아보려고 작정하고 온 모양인데 장소 한번 잘못 골랐어. 여긴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란 말이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술집 여자. 그 지독하게 모욕적인 단어가 연병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에 입을 가렸고 몇몇은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희죽거렸다. 민준의 두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박중령에게 달려들어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그의 발목을 쇠덩이처럼 붙잡았다. 모두가 윤서영의 반응을 기다렸다.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똑같이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거나 아니면 수치심에 못 이겨 자리를 박차고 떠나거나. 박중령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서영의 반응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방금 전보다 더 깊은 고요함에 잠긴 듯 박중령을 응시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그 눈빛 앞에서 박중령은 처음으로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건드린 것이 연약한 나비가 아니라 깊은 동굴 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의 영린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스틸레토 힐 때문에 그녀의 시선은 박중령과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선명하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상철 중령. 당신은 방금 당신이 한 말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 왜 후회를 해야 하지? 박상철 중령은 윤서영의 경고를 비웃음으로 받아쳤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대한민국 육군 중령이라는 막강한 계급장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 일개 민간인 여자가, 그것도 술집 여자로 보이는 여자가 감히 자신을 협박하는 상황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 군을 모독하고 장교에게 무례를 범한 것은 바로 당신이야.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을 부대 질서 문란 혐의로 헌병대에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그녀를 더욱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다른 가족들과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군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서영은 그의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마치 철부지 아이의 어설픈 허세를 보는 어른의 그것과도 같았다. 박상철 중령. 당신은 지금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 그녀의 말투는 어느새 반말에 가까운 권위 있는 하대의 형태로 바뀌어 있었다.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한 몇몇 나이든 부사관들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대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오만함. 그리고 둘째, 당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이 당신 개인의 것인 양 함부로 휘두르는 어리석음. 뭐라고? 이 여자가 지금 미쳤나? 박중령은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위병소에 연락해 저 여자를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때 울음을 참고 있던 민준이 서영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모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나가요, 네. 민준은 애원했다. 이 이상 일이 커지면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이모에게까지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대대장에게 미운 털이 박힌 병사의 군 생활이 얼마나 끔찍해질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서영은 조카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걱정하지 마. 이모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근거 없는 허세나 고집이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는 듯한 절대적인 자신감이었다. 곧 다 해결될 거야. 아주 깨끗하게. 서영은 조카를 안심시킨 뒤 다시 박중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그 행동에 박중령은 더욱 기가 막혔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해서 찌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당신 뒤에 뭐 대단한 백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는데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전화를. 박중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영은 그의 면전에 대고 보란듯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단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단축 번호를 사용했다.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나다. 서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지극히 간결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녀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상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이 장군, 지금 어디쯤인가? 그래, 이천 근처라고. 잘 됐군. 내가 지금 자네 관할 부대 안에 있는데 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생겼어. 흑표본부대. 그래, 바로 거기다. 와서 박상철 중령을 좀 찾아. 상황은 와보면 알게 될 거야. 10분, 아니 5분 내로 도착하도록.
그녀는 일방적으로 용건만 말하고는 통화를 끊어버렸다. 통화 시간은 3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장군? 박상철 중령을 찾으라고. 박중령은 그 짧은 통화 내용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장군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더 큰 소리로 그녀를 비웃었다. 아주 쇼를 하는군. 쇼를 해. 어디서 연극 배우라도 데려왔나? 이 장군? 대한민국의 이씨 성을 가진 장군이 한둘인 줄 알아? 당신이 전화를 건다고 그 높은 분들이 여기까지 달려올 것 같아? 여기가 무슨 민원센터인 줄 아나? 그는 서영이 겁을 먹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았다. 저렇게 젊고 화려한 여자가 장군과 직접 통화를 하고 오라가라 명령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이 행사의 총책임자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 박중령이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부대 밖에서 들려오기 시작한 희미한 소리가 그의 말을 덮어버렸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소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었다. 그것은 일반 차량의 엔진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 위압적인 소리였다. 여러 대의 차량이 고속으로 부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간헐적으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섞여들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부대 내에서 결코 울릴 일이 없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전을 의미하는 소리였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병소 방향으로 향했다. 박중령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쳐다보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헌병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무전기를 통해 다급한 보고가 오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박중령이 근처에 있던 부하 장교에게 소리쳤다. 상황 파악을 위해 달려갔던 장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왔다. 네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똑바로 보고해. 박중령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합참차장님께서 직접 오고 계시다고. 뭐? 합참차장. 박상철 중령의 눈이 최대로 커졌다. 합동참모차장.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최상위권에 속하는 삼성장군 중장. 특전사령관도 육군 참모총장도 아닌 전군을 통틀어 손에 꼽히는 최고의 지휘관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작은 부대 행사장으로 오고 있다는 말이었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불시에 부대 감찰이라도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엄청난 군사적 상황이라도 터진 것인가?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너무나도 평온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곧 도착할 모양이군. 박중령이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윤서영.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위병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 순간 박상철 중령의 온몸을 지배하던 오만과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대한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다. 눈앞에 이 여자 자신이 술집 여자라고 모욕했던 이 여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상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덩골을 타고 흘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일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끼익.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을 선두로 한 차량 행렬이 연병장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선두 차량의 번호판 옆에는 선명하게 빛나는 은색 별 3개가 박혀 있었다. 삼성.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 3개의 별이 갖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시간도 바람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오직 심장이 터질 듯한 고요함만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폭풍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연병장 위의 모든 생명체는 그 흐름에서 비껴난 듯 했다.
검은색 지휘 차량의 번호판 옆에서 가을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뿜어내는 권위는 연병장 전체의 공기를 압축시켜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릴 만큼 절대적이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차량들이었다. 선두의 삼성 장군 지휘 차량을 뒤따르던 검은 세단과 호위용 지프의 문이 거의 동시에 그러나 소리 없이 열렸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잘 다려진 전투복과 각 잡힌 정복 차림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민첩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부는 지휘 차량 주변의 경계 태세를 갖추었고 일부는 날카로운 눈으로 행사장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조금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임무와 상황 파악이라는 잘 벼린 칼날 같은 목적 의식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수행원들이 아니었다. 합동참모본부라는 대한민국 국군 최고의 브레인 집단에서 최고의 지휘관을 보좌하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웬만한 부대의 지휘관급에 해당하는 능력을 지닌 인재들이었다. 그들이 풍기는 위압감만으로도 연병장에 모인 가족들은 물론이고 평생을 군에 몸담아온 직업 군인들마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박상철 중령은 그 광경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합참차장 이진우 중장님, 그분이 왜 여기에? 특전사령부를 시찰 오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예고도 없이 13여 단 대대 행사장에 나타나실 이유가 없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악몽을 꾸고 있는 거다.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군인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전원 차렷. 대대장 이하 전 장병은 합참 차장님께 대하여 경례. 그의 목소리는 공포 때문에 흉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연병장의 정적을 깨는 신호탄이 되었다. 넋을 놓고 있던 장병들이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가족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덩달아 일어나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거대한 제식 훈련장처럼 변해버렸다. 박중령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지휘 차량 앞으로 달려나갔다. 지금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선임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 어떻게든 먼저 합참차장과 대면해서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보여줘야만 했다.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휘 차량의 뒷좌석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마치 연극의 주인공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등장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그 몇 초의 시간이 박중령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반면 윤서영은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는 수행원들 중 몇몇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몇 년 전 자신이 합참에 있을 때 바로 곁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장교들이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한 영관급 장교가 되어 있었다.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한소령이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적으로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경례도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당혹해하며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서영은 속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 친구 많이 컸구나.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는 최민준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준은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현실로 믿기지 않았다. 합참차장. TV 뉴스에서나 보던 구름 위의 존재 같은 사람이 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왜 이모는 저렇게 태어난 것인가? 혹시 이모가 저지른 일이 저렇게 높은 분이 직접 와야 할 만큼 큰 잘못이었던 걸까?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졌다. 바로 그때였다. 딸깍. 지휘 차량의 뒷좌석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육중한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땅을 밟은 것은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광을 낸 검은색 전투화였다. 이어서 굵고 단단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마침내 한 사내가 차에서 내려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이진우 중장.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그의 어깨는 웬만한 20대 장병들보다도 넓고 단단했다. 잘 다려진 전투복은 그의 군살 하나 없는 몸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들은 그가 거쳐온 군 생활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압도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수많은 전략과 작전을 구상하고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해온 지휘관의 눈. 그 눈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와 날카로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진우 중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연병장 전체를 빠르게 훑었다. 마치 고성능 레이더가 전장을 스캔하듯 그의 시선은 순식간에 이곳의 지형과 인원, 그리고 분위기를 파악했다. 충, 성, 박상철 중령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중장의 첫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려 애썼다. 제13공 수특 전여단 대대장, 육군 중령 박상철. 합참차장님의 부대 방문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그러나 이진우 중장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박 중령의 보고를 마치 길가의 소음처럼 무시해버렸다. 그의 시선은 이미 연병장 한가운데 그를 이곳으로 호출한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진우 중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는 수많은 장교와 병사들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쳐갔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또각. 그의 전투화가 연병장 바닥을 내딛는 소리만이 죽음과도 같은 정적을 지배했다.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열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감히 대한민국 삼성 장군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상철 중령은 경례를 한 자세 그대로 굳어서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이 중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뇌는 상황 판단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 중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앞에 멈춰섰다. 윤서영. 자신이 술집 여자라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 자신의 조카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던 바로 그 여자. 자신에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여자. 이진우 중장은 윤서영의 바로 앞에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부동자세로 섰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이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서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 반가움, 그리고 지극한 존경심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최상위의 삼성장군, 합동참모차장 이진우 중장이 윤서영을 향해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그의 손끝은 관자놀이를 스치며 칼날처럼 뻗어나갔고 그의 등은 강철처럼 굳건했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받는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부하가 상관에게 바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충성을 담은 경례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낮고 굵은 그러나 연병장 끝까지 울려 퍼질 만큼 우렁찬 목소리로 충성. 선배님, 부족한 후배가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선배님. 그 한마디가 박상철 중령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선배님? 박상철 중령의 귓가에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뇌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작동했지만 이미 과부하가 걸린 회로는 스파크만 튀길 뿐이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삼성 장군이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극히 제한적이다. 같은 장성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경력을 가진 퇴역 군인이거나. 하지만 눈앞의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이진우 중장보다 젊어 보였다. 혼란은 비단 박 중령만의 것이 아니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과 가족들이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아들의 군 생활이 걱정되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도 남자친구가 곤란해질까봐 발을 동동 구르던 곰신 여자친구도 감히 대대장에게 맞서는 저 여자의 정체가 무엇일까 수군대던 다른 가족들도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었다.
최민주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이 되어버린 듯 했다. 자신의 이모가 하늘처럼 보이던 삼성 장군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경례를 받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주던 다정하고 아름다운 이모의 모습 위로 전혀 다른 미지의 이미지가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 거대한 이미지의 무게에 민주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정적을 깬 것은 윤서영이었다. 그녀는 이진우 중장의 경례를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이었기에 거수 경례로 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 미동 하나에는 이 중장의 경례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무언의 권위가 담겨 있었다. 이 장군 오랜만이군. 자네가 여기까지 올 일은 아니었는데 내가 괜한 수고를 시켰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한 후배에게 안부를 건네는 듯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듣는 이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진우 중장은 경례를 풀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는 여전히 서영의 앞에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선배님. 선배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라도 달려오는 것이 후배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인 일이십니까? 조카분 면회를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 감히 누가 선배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까?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겨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서영의 옆에 서 있는 박상철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이 중장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때 이 중장의 뒤에 서 있던 합참의 영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들 중 비교적 젊은 장교들은 눈앞의 여성이 누구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합참에서 잔뼈가 굵은 몇몇 대령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저분은 윤서영 장군님 아니신가? 전임 합참차장님 강철나비께서 왜 여기에? 그들의 속삭임은 작았지만 주변의 다른 장교들의 귀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곧 연쇄 폭발과 같은 깨달음의 파동을 일으켰다. 윤서영.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군 최초로 전투병과 소대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주요 작전 및 전략부서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전설적인 인물.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서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편견의 벽을 깨부수고 최연소로 별을 달았던 입지전적인 여군.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합동참모차장 삼성 장군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 그녀의 별명은 강철나비였다. 나비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 본질은 강철보다도 단단하고 예리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전략 분석과 과감한 결단력은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군에게는 가장 굳건한 신뢰의 상징이었다. 몇 년 전 그녀는 군 최고 수뇌부와의 정책적 견해 차이로 더 높은 자리를 눈앞에 두고 명예롭게 전역을 선택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역은 군 전체에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조용히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공식 석상에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바로 그 전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박상철 중령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에 휩싸였다. 전임 합참차장 윤서영 장군 말도 안 돼. 그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술집 여자라고 희롱하고 군을 모독하는 여자라고 몰아세웠던 저 사람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진우 중장과 동급이자 선배였던 하늘과도 같은 대선배였다는 사실을.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턱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히 민간인에게 무례를 범한 수준의 실수가 아니었다. 군의 대선배이자 전설적인 영웅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끼얹은 대역죄였다. 서영은 자신을 둘러싼 경악과 충격의 시선들을 뒤로하고 이진우 중장에게 말했다. 이 장군, 자네가 와서 다행이군.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현역인 자네가 직접 정리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체처럼 서 있는 박상철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물을 바라보는 듯한 공허하고 차가운 시선이었다. 저기 서 있는 박상철 중령. 서영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박중령을 가리켰다. 박중령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처럼 온몸을 움츠렸다. 조카 면회를 와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고 있던 나에게 복장이 군부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더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이진우 중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군의 기강을 위한 충정이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었지. 하지만 그는 내 조카 최민준 일병을 들먹이며 가정의 군을 우습게 아는 어른이 있으니 군인 정신이 썩었다고 모욕했어. 이진우 중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현역 장병의 가족 앞에서 그 장병의 군인 정신을 모욕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중 하나였다. 서영의 말은 계속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모인 모든 가족과 장병들이 듣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묻더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상철 중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중령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어디 술집에서 온 여자냐고. 남자라도 하나 낚아보려고 온 거냐고 말이야. 그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이진우 중장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온몸에서 살기에 가까운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합참차장의 분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 무기와도 같았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고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이진우 중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박상철 중령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박 중령의 숨통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전설의 베일이 벗겨진 자리에는 이제 혹독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이진우 중장의 시선이 박상철 중령에게로 향하는 순간 연병장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고요함처럼 변했다. 박 중령은 온몸의 근육이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술집 여자라는 자신의 말이 이처럼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그보다 더 거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이진우 중장은 더 이상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차갑게 빛나는 눈,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분노는 마치 전설 속의 복수의 화신을 보는 듯했다. 이진우 중장은 박중령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변밖에 되지 않았다. 박중령은 이 중장의 전투복에서 풍겨오는 서늘한 냄새와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가까운 위압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박중령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감히 삼성 장군의 분노 어린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이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박중령을 한참 동안 노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중령에게는 수천 개의 바늘로 온몸을 찔러대는 고통과도 같았다. 그때 이 중장의 뒤에 서 있던 합참의 정훈 공보실장인 김수연 대령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역시 이 중장 못지않게 차가웠다. 김수연 대령은 이진우 중장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차장님,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군기문란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절차에 맞습니다. 그녀는 이 중장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언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진우 중장은 김 대령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의 분노는 절차 따위를 따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엄청난 무게감을 담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그 어떤 확성기보다도 더 강력하게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상철 중령.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듯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오늘 지휘관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3가지 중대한 죄를 범했다. 박중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은 죄수의 신문 과정처럼 격렬하게 떨렸다. 첫째, 당신은 현역 장병의 가족 앞에서
그 가족을 모욕함으로써 해당 장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족들의 신뢰를 저버린 죄다. 이 중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둘째, 당신은 우리 군의 가장 위대한 선배 중 한 분이자 합동참모차장을 역임하신 윤서영 장군님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이는 군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고 수많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대한민국 육군 중령으로서 감히 저지를 수 없는 패륜적인 망동이다. 이진우 중장의 목소리가 격앙되자 주변에 서 있던 장교들의 얼굴마저 분노로 일그러졌다. 윤서영 장군은 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이자 존경의 대상이었다. 감히 그분을 모독하다니. 그리고 셋째. 이진우 중장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은 박중령의 심장을 얼려버릴 듯이 차가웠다. 당신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상황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직 겉모습만을 보고 천박한 편견에 사로잡혀 망언을 일삼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대원들의 생사를 책임지고 지휘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더 이상 지휘관의 자격이 없다. 이 중장의 세 가지 지적은 박상철 중령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지휘관으로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을 정확히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지적은 박중령의 군 생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진우 중장은 고개를 끄덕여 김수현 대령에게 지시했다. 김 대령. 박상철 중령은 지금 이 시간부로 지휘권이 박탈된다. 당장 헌병대로 이송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즉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예, 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수현 대령은 거침없이 경례하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두 명의 헌병이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박중령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지휘권 박탈, 징계위원회 회부. 이 모든 것은 그의 군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중령이라는 계급에서 이 정도의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군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 명예로운 전역은커녕 불명의 전역으로 군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의 온 인생이,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차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윤서영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충성. 박상철 중령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진우 중장에게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중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헌병들이 그를 제지하며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진우 중장은 단호했다. 늦었다, 박중령. 군은 개인의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특히 지휘관의 판단 착오와 망언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신의 실수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군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죄다. 군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헌병들이 박상령 중령을 연행하기 위해 움직이자 그는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듯 윤서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장군님, 윤서영 장군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윤서영은 그를 응시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최민준 일병에게로 향해 있었다. 마치 박상철 중령은 이미 그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는 철저하게 그를 무시했다. 헌병들이 박상철 중령을 부축해 위병소 방향으로 끌고 갔다. 그의 흐느낌과 애원 섞인 목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연병장에는 다시금 충격과 고요함이 뒤섞인 정적이 찾아들었다. 이진우 중장은 박상철 중령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윤서영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분노 대신 깊은 송구스러움이 떠올랐다. 선배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후배들의 교육이 부족하여 선배님의 명예에 누가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진우 중장은 고개를 숙여 윤서영에게 사과했다. 삼성 장군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서영은 그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 탓이 아니야, 이 장군.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다만 아직 우리 군의 정신교육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뿐이야. 그녀는 천천히 최민준 일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민준은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꿈인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모를 향한 놀라움과 함께 자신 때문에 이모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모의 진짜 정체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서영은 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민준아, 많이 놀랐지? 민준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가 그 윤서영 장군님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영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알았네. 비밀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굳이 묻지 않아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 이모는 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특전사가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준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이모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옆에 서 있는 삼성 장군과 수많은 장병들의 시선 때문에 차마 그러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다. 이진우 중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민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박중령에게 향했던 살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인자하고 믿음직한 선배 군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일병. 이 중장이 민준을 불렀다. 오늘 자네의 이모님께 벌어진 일에 대해 사과한다. 하지만 자네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한다. 자네는 절대 비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네 이모님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습은 진정한 군인의 자세였다. 자네의 군인 정신은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충성. 민준은 우렁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이진우 중장의 격려 한마디에 그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어깨를 펴는 듯 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모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이모를 닮아 자신 역시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떠올랐다. 서영은 이 중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장군, 오늘 이천까지 직접 와줘서 고맙네. 이제 부대 행사도 마무리하고 원래 하려던 일에 집중하게. 나는 민준이와 점심을 먹고 잠시 후에 돌아갈 테니. 예, 선배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이 중장은 여전히 극진한 예의를 갖추었다. 아니, 충분해. 서영은 짧게 답했다. 그리고는 민준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다. 민준아, 이모가 오늘 너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특별히 좋은 곳을 예약해뒀어. 따라와.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옷차림이나 태도에 대해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과 경외심이 담긴 시선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스틸레토 힐이 연병장 바닥을 또각거리며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강철 나비의 날갯짓처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가 다시금 고요함을 찾아 떠나는 전설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윤서영과 최민준 그리고 이진우 중장 일행이 행사장을 떠나자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정적이 찾아들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그것은 충격과 경외심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으로 가득 찬 정적이었다. 박상철 중령의 지휘권 박탈 소식은 불과 몇 분 만에 부대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가 윤서영 장군에게 어떤 망언을 했는지에 대한 소문도 함께였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장병들도 합참차장 이진우 중장이 직접 와서 그를 연행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박중령이 감히 윤서영 장군님을 몰라보고 미쳤군. 그 강철 나비 윤서영 장군님을 어휴, 군 생활 다 끝났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모욕을 주다니 그건 좀 너무하긴 했다. 병사들과 장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박상철 중령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윤서영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감히 그런 대선배에게 막말을 했다는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특히 여군 장교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서영 장군은 그들에게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유리천장을 깬 살아있는 전설이자 롤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최민준 일병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졌다. 그를 향하던 수많은 눈초리 속에는 더 이상 곱지 않은 시선이나 놀림이 아닌 경외감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야, 최일병. 내 이모님이 윤서영 장군님이었다며? 대박이다, 야. 어쩐지 평범하지 않더라니. 클라스가 다르네, 클라스가. 그나저나 박중령은 진짜 큰일 났겠네. 합참 차장님이 직접 나설 정도면. 민주는 그런 동료들의 시선과 말에 어색해했지만 이전처럼 주눅 들거나 피하지 않았다. 이모가 자신에게 보여준 믿음과 용기, 그리고 이진우 중장이 자신에게 건넨 격려가 그의 마음속에 단단한 뿌리를 내린 듯했다. 그는 이제 이모의 자랑스러운 조카이자 흑표본부대의 당당한 특전사로 다시 태어난 듯했다. 그날 이후 제13공 수특전 여단에는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상급 부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휘관들의 인성교육과 부대원 및 가족들에 대한 존중의식 함양을 강조하는 공문이 내려왔다. 지휘관들은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진정한 리더십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은 부대 전체에 깊이 각인되었다. 윤서영 장군은 그날 이후 다시는 흑표본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강철 나비 같은 존재감은 부대 내에 오랫동안 남아 하나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녀가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우아함과 강인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당당함은 많은 장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여성 장병들에게는 강철 나비의 귀환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민주는 그날 이후 더욱 훈련에 매진했다. 이모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모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했다. 그의 군 생활은 윤서영 장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언젠가 이모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리고 몇 년 후 전역한 최민주는 이모 윤서영 장군을 따라 국방 관련 연구소에 합류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이모의 가르침을 받으며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겉모습은 강철 나비처럼 우아하지만 내면은 강철보다 단단한 지성과 용기를 가진 한 인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될 터였다. 이천 흑표본부대의 가을 햇살 아래 평화로운 면회 풍경 속에서 시작된 한바탕 소동은 그렇게 한 사람의 몰락과 한 사람의 성장을 가져왔고 군 전체에 잔잔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마리의 나비가 때로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말이다.